새벽 5시 멀리서 들려오는 숱하게 울음소리가 박춘호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70평생을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보낸 춘호에게는 이미 몸에 밴 일상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서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로 첫서리가 내린 밭이 보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오는구먼. 춘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배추밭 사이로 걸으며 하나씩 배추를 살펴보는 춘호의 손길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땅을 일궈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농작물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누구보다 섬세했죠. 아침 햇살이 밭을 비추기 시작하자 춘호는 잠시 허리를 펴고 마을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이제는 절반도 채 안 되는 집에서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것은 춘호 같은 노인들 뿐이었죠. 그래도 이곳이 고향이고 평생을 함께한 땅이었기에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춘호는 밭일을 마치고 마을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회관 마루에서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춘호야, 늦었네. 오늘도 진수한테 또 졌어. 동갑내기 친구인 덕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바둑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야지. 춘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둑을 두는 동안에도 춘호의 시선은 가끔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오래된 우체국이 보였거든요. 빨간 우체통과 함께 5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그 우체국은 이제 폐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편물도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마을에서 우체국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이 우체국도 문 닫으면 나 같은 늙은이들 어디서 편지 보내고 받나? 춘호는 바둑돌을 놓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손으로 쓰는 편지가 더 정겨웠거든요. 춘호에게 우체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군대에 있을 때 매일같이 우체국을 들락거리며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곤 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춘호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성훈이 편지는 아직 안 왔어요. 당시 젊은 집배원이 미안해하며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그때는 편지 한 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편지가 도착하면 춘호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와 함께 몇 번씩 읽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편지 덕분에 며칠은 마음이 든든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 우체국이 그리워졌어요. 혼자서 집에 있으면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춘호는 하루 일과 중에 우체국을 들르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집배원과 인사를 나누고 혹시나 해서 우편함을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이제 성훈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손자들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내려오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춘호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죠. 바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호는 언제나처럼 우체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집배원 김정수가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수야, 오늘도 수고 많네. 아, 춘호 아저씨. 안녕하세요.
요즘 편지가 많이 줄었어도 일은 여전히 많아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20년 넘게 이 마을의 집배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족 같은 존재였죠. 누가 어디 살고 누구에게 편지가 자주 오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정수조차도 우체국 폐쇄 소식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체국이 문을 닫으면 정수는 어떻게 하나? 춘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 마을을 떠나기가 쉽지 않네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우체국의 빨간 우체통이 석양에 물들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일도 또 올 텐데. 춘호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춘호가 평소와 같이 밭일을 마치고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우체국 앞에서 집배원 김정수가 외부 우편함을 열고 편지들을 꺼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수는 편지 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좋지 않네. 춘호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 춘호 아저씨. 이상한 편지가 몇 통 있어서요. 보통 공문은 등기로 오는데 이건 일반 우편으로 왔네요. 정수는 봉투를 춘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봉투에는 선명하게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춘호도 궁금해서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 앞으로도 온 게 있나? 네, 아저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을 어르신들 앞으로 똑같은 편지가 여러 통 왔다는 거예요. 정수의 말에 춘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보통 연금공단에서 오는 우편물은 개별적으로 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정수는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먼저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마을회관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편지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요. 연금이 오른다는 소식이에요. 덕수가 흥분해서 편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받았어요. 옆에 앉은 순자 할머니도 같은 편지를 꺼내 보였어요. 편지 안에는 국민연금 인상 안내 및 신규 계좌 등록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호도 집에서 가져온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라 새로운 지급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좌로는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내된 계좌번호로 본인 확인을 위한 소액을 송금해 주세요. 그 아래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상세한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허허,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요즘 생활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마을 이장인 상길이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빨리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춘호는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계좌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이상하네요. 보통 연금공단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죠? 춘호가 의문을 표하자 상길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방식도 바뀌는 거 아닐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정수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정수를 둘러쌌어요. 정수야, 이 편지 정말 연금공단에서 온 거 맞지?
계좌 등록하면 정말 연금이 올라요? 질문이 쏟아지자 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런 형태의 공문은 처음 보거든요. 정수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연금공단 공문은 항상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우편이에요. 게다가 도장도 좀 이상해 보이고요. 정수의 말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가짜라는 말인가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춘우는 정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우편물을 다뤄온 정수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수야, 정말로 이상한 점이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일단 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상길이를 비롯한 몇몇 어르신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괜히 의심만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거면 문제 없을 거예요. 정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스탬프 날짜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수가 봉투의 소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춘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날짜가 맞나요? 이상하네요. 이 날짜는 우체국이 반일 근무했던 날인데 오후에는 문을 닫았거든요. 마을회관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뻐했던 어르신들의 표정에도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이상한 편지인 건가요? 우리가 속은 건 아니겠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춘우는 집에 돌아가서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춘우는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구석구석 살펴봐도 겉보기에는 정말 연금공단에서 보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신을 한번 보내볼까? 춘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우는 간단한 문의 편지를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정수야, 이 편지 좀 보내주겠나? 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해. 좋은 생각이에요, 아저씨.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수는 편지를 받아들며 우표를 붙여주었습니다. 편지를 붙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우는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다가도 자꾸 우체국 쪽을 바라보았어요. 답장이 올 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무렵 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춘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편지가 되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되돌아왔다고? 춘우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내민 봉투를 보니 빨간 도장으로 주소 불명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이상해요. 편지에 적힌 주소로 보냈는데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우는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반송 스탬프의 날짜가 지난주 수요일로 찍혀 있었거든요. 정수야, 이 날짜 맞나? 지난주 수요일? 잠깐만요. 정수는 급히 업무 일지를 꺼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저씨, 이날은 우체국이 오후 1시까지만 운영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스탬프는 오후 3시에 찍혀 있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찍은 게 아니라 내부에서 누군가가 도장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정수의 말에 춘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짜 편지였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춘호는 급히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회관에 도착해 보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큰일 났어요. 상길이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갔다는군요. 덕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상길이가 서울로? 왜? 춘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금 일 때문에 직접 처리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춘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상길이가 그 편지를 믿고 실제로 돈을 보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춘호는 반송된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연금공단에 확인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가짜였다는 건가요? 춘호는 정수와 함께 확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탬프 날짜의 이상함, 일반 우편으로 온 점, 그리고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어르신들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편지도 모두 가짜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더 있어요.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가 모두 같은 날 왔잖아요. 보통 연금공단에서는 생년월일 순서대로 발송하는데 우리 마을만 한꺼번에 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친구가 옆마을에 사는데 연금 관련 우편물은 항상 며칠 간격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우리 마을만 같은 날 받았으니까 수상하긴 했죠. 의심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수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정수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정수야, 정말 가짜 편지가 맞는 거야?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어르신들의 질문에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체국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입 밖으로 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춘호는 어르신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실제로 돈을 보내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실제 송금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만 상길이의 행방이 걱정되었습니다. 상길이한테 전화해 봤어요? 춘호가 물었습니다. 계속 시도해 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부인한테 물어봐도 연락이 없다고 해요. 덕수의 대답에 모두들 더욱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과연 상길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상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춘호와 정수만 마을회관에 남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수야, 정말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체국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소행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춘호는 일찍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상길이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을에 퍼진 의심의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회관에 도착해 보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제와 똑같은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춘호야, 이거 봐. 덕수가 다급하게 편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도 어제 똑같은 편지가 또 왔어. 그런데 이번엔 날짜가 다르게 찍혀 있어. 춘호는 깜짝 놀라며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어제와 동일한 내용인데 스탬프 날짜만 하루 차이가 났어요. 저희 집에도 왔어요. 순자 할머니도 같은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상해요. 어제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오늘 또 같은 편지가 오다니.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똑같은 편지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 탁자 위에는 어느새 똑같은 편지가 6통이나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똑같지 않소? 춘호가 편지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글씨체, 용지, 심지어 도장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이건 분명히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야. 어르신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상길이의 부인 영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영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길이가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서울에서 돈을 다 잃었다고 해요.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돈을 잃었다고요? 춘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 편지에 나온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연금공단이 아니라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비 200만 원을 다 보냈어요. 영순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허허, 그럼 정말 사기였구먼. 덕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한 게 맞았어. 다른 어르신들도 안도와 동시에 걱정이 앞섰어요. 다행히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상길이 가족의 피해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영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상길 씨가 말하길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 마을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살고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대요. 이 말에 어르신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사람 중에 공범이 있다는 말인가?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누가 우리 정보를 빼돌린 거 아닌가?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서로 믿고 지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수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정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정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수야, 혹시 우체국 도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 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도장은 항상 금고에 보관하고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거든요. 정수의 대답에 어르신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럼 정수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덕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어르신들을 둘러보았어요.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편지가 처음 온 날도 정수가 배달했고 우체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정수잖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주소와 이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정수고요. 정수는 당황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상길이가 당한 피해가 너무 커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정수야, 그럼 도장은 정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거야? 춘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매일 퇴근할 때 확인해요. 금고 안에 넣어두고 자물쇠도 채워둡니다.
정수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영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길이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 우체국 금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금고 색깔이 무슨 색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대요. 이 말에 모든 시선이 다시 정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말고는 아무도 우체국 금고를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정수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정수가 알려준 게 아니면 누가 알려줬겠어? 마을회관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 증거들이 모두 정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수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마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길이뿐만 아니라 옆마을 어르신 두 분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한 분은 300만 원, 다른 분은 500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피해자들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끌어올랐어요. 특히 상길이의 200만 원 피해는 그 가족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상길이 부부는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연금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마을회관에는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기 사건이 요즘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어르신들을 앞에 두고 설명했어요. 특히 우체국 도장을 위조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정수에게 향했습니다. 김정수 씨, 우체국 관련 물품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나요? 네, 매일 확인했습니다. 도장도 금고에 넣어두고 자물쇠도 채워뒀어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가 조사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피해자들이 만난 사기꾼은 이 마을의 세부 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 상황, 연금 수령액, 심지어 우체국 내부 구조까지 말이죠. 이 말에 정수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정수가 억울해하며 외쳤습니다.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 증거들이 모두 정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체국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모든 조건에 정수가 부합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수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분위기였어요. 20년을 믿고 지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속일 줄 누가 알았겠어? 순자 할머니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믿어주었던 춘호마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춘호 아저씨만이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정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호도 마음속 깊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정수야, 나도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잖아. 춘호의 말에 정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처럼 여겼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혹시 정수가 맞다면 우리 모두 속은 거 아닌가. 형사는 정수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의동행입니다.
하지만 협조해 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정수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인이 잡힌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컸어요. 정말 정수가 그런 짓을 했을까? 증거가 뚜렷한데 어쩌겠어? 상길이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행동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상길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길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을 뻔했잖아. 춘호가 위로했지만 상길이의 상처는 깊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활비가 다 없어졌는데 상길이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순이는 남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마을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몇 시에 우체국에 가는지, 누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어르신들은 더욱 확신했어요. 정수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을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어요. 우체국도 폐쇄를 앞두고 있었고 이제는 집배원마저 사기꾼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도 믿을 수 없다면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마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정수가 범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정수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정수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서성이던 춘호는 문득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반송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국민연금공단 도장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춘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장의 잉크가 너무 선명하고 깨끗했어요. 아들 성훈이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공문들을 떠올려 보니 보통 관공서 도장은 잉크가 약간 번지거나 흐릿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도장은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춘호는 서랍에서 성훈이의 옛 군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부대 도장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진짜 도장은 잉크의 농도가 고르지 않고 도장을 찍는 압력에 따라 진하고 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완벽해. 마치 인쇄한 것 같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장 테두리 부분이 너무 깔끔했어요. 진짜 도장이라면 테두리가 조금씩 삐뚤어지거나 압력이 고르지 않아 일부분이 흐릿할 텐데 이 도장은 컴퓨터 그래픽처럼 정교했습니다. 이건 분명 복사한 거야.
진짜 도장이 아니라 위조 도장이구먼. 확신이 선 춘호는 급히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문은 잠겨 있었어요. 정수가 경찰서에 끌려간 이후로 임시 휴무 상태였거든요. 대신 춘호는 정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정수의 부인이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정수 댁 계세요? 춘호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정수의 부인 미영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퀭하니 하룻밤 사이에 늙어 보였습니다. 아, 춘호 아저씨. 들어오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아, 정수는 어떻게 됐나?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춘호는 미영에게 자신이 발견한 도장의 이상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도장이 위조된 것 같아. 진짜 도장과는 확연히 달라. 미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남편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영아, 혹시 정수가 우체국 도장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세히 알고 있나? 춘호가 물었습니다. 네, 매일 퇴근할 때 금고에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금고 열쇠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영의 대답에 춘호는 더욱 의문이 커졌어요. 그럼 정수 말고는 아무도 그 도장을 쓸 수 없겠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미영이 갑자기 기억해낸 듯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우체국에 누군가 몰래 들어온 것 같다고요. 물건이 조금씩 움직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춘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처음에는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미영의 말에 춘호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그럼 누군가 정수 몰래 우체국에 들어가서 도장을 복사했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우체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미영의 질문에 춘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체국장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고 임시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실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체국 폐쇄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장이 임시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마을 이장이 우체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춘호의 말에 미영도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며칠 전에 이장님이 우체국 정리 때문에 열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설마 그런 일을? 하지만 춘호는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상길이가 바로 마을 이장이었거든요. 잠깐, 상길이가 마을 이장이잖아. 그럼 상길이가 우체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 춘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운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길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어요? 미영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이상하네. 자기가 직접 돈을 잃어놓고 하지만 춘호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혹시 상길이가 일부러 피해자인 척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공모한 건 아닐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춘호는 이 새로운 단서들을 가지고 정수를 구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춘호는 집으로 돌아와 발견한 단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조된 도장, 우체국 열쇠를 가진 상길이, 그리고 정수가 말한 우체국 침입 흔적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춘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춘호는 담당 형사를 만나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님, 이 도장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진짜 도장과 비교해 보세요. 형사는 춘호가 가져온 군대 편지와 문제의 편지를 나란히 놓고 확대경으로 살펴보았어요. 정말 다르네요. 형사도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장은 너무 완벽해요. 실제 도장이라면 이렇게 균일할 수 없는데. 형사는 즉시 감식팀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마을 이장이 우체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흥미롭네요. 형사의 도움으로 춘호는 정수와 잠깐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룻밤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정수야, 힘내.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 춘호는 도장의 위조 가능성과 상길이의 우체국 열쇠 보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말요? 정수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그럼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정수야, 내가 말한 우체국 침입 흔적, 그거 정확히 언제였지? 춘호가 물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서류가 조금 어긋나 있고 금고 주변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정수의 증언을 들은 형사는 우체국 주변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체국 뒤편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의심스러운 영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경 누군가 우체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그 사람은 상길이었습니다. 상길이가 열쇠로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상길 씨가 새벽에 우체국에서 뭘 했을까요? 형사도 의아해했습니다. 형사와 춘호는 즉시 상길이를 찾아갔습니다. 상길이는 집에서 영순이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상길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형사가 말하자 상길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상길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우체국에 가신 적이 있나요? 형사의 질문에 상길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우체국 정리 업무 때문에 잠깐 들렀습니다. 새벽 2시예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업무를 보셨나요? 상길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낮에는 바빠서 밤에 조용할 때 정리하려고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그때 영순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길이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영순이는 이미 모든 걸 털어놓을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형사님, 제 남편이 다 한 짓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상길이네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해서 나온 거예요. 영순이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우체국에서 도장을 가져다가 복사했어요. 영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길이를 바라보았어요. 상길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상길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이장일로 받는 수당도 줄어들고 농사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야? 덕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자기도 피해자인 척하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어요.
정수를 범인으로 몰아서 고생시키고 상길이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돈을 잃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다른 사기꾼한테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돈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상길이는 자신이 당한 사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저지른 거였습니다. 도장은 어떻게 위조했어? 춘호가 물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도장을 가져다가 복사기로 여러 번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편지지도 인터넷에서 공단 양식을 찾아서 비슷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상길이의 고백에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서울에서 만났다던 사기꾼은 누구야?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로는 인터넷 사기였는데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직접 만났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상길이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어요. 형사는 상길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신은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상길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수년 동안 믿고 지냈던 마을 이장이 바로 범인이었다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상길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상길이가 위조한 편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의심을 품고 실제 송금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상길이 본인이 다른 사기꾼에게 당한 200만 원은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춘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경찰서로 마중을 나갔어요. 정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춘호가 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한 내가 잘못이야.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정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며칠간의 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도 결백이 증명된 지금 정수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마을회관에는 다시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서로를 의심했던 일주일간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참 어이없는 일이었어. 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의심하고 다투고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약 춘호가 도장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수가 계속 누명을 써야 했을 거 아니야. 어르신들은 모두 춘호에게 고마워했어요. 춘호의 꼼꼼한 관찰력이 없었다면 진실을 찾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영순이는 남편이 체포된 후 마을에서 지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영순이도 피해자야.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야. 춘호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체국 폐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체국이 다시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체국이 없어지는구나. 어르신들은 아쉬워했어요. 마지막 업무일 정수는 우체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춘호가 정수를 도우러 왔습니다. 정수야, 새로운 발령지는 어디야? 엽시로 가게 됐어요. 좀 멀어지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아쉽네. 이 마을에서 너를 잃는 것도 서운하고 우체국도 없어지고 춘호는 빈 우체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 텅 비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여기서 아들 편지 받던 생각이 나는구나. 정수가 마지막 정리를 마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정수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정수야,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게 지내. 가끔 놀러와. 연락 자주 하자. 정수는 감동하며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춘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체국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작은 우편 취급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큰 우편물은 어렵겠지만 간단한 편지나 소포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덕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마을회관 한쪽을 개조해서 작은 우체국을 만들자. 다른 어르신들도 찬성했어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관리하면 되겠어. 정수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될 거야. 정수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업무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체국은 사라지지만 마을 사람들의 소통 공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호는 집에서 반송되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거짓 편지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졌고 마을의 평화도 되찾았습니다. 춘호는 편지를 벽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며 거짓된 편지가 재가 되어 사라져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이번 일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의심하기 전에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함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마을회관 한쪽에 작은 우편 취급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번갈아 가며 운영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춘호는 새로운 우편 취급소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우체국은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결국 믿음이 남았구나. 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일시적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배려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되돌아왔지만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우체국의 빈 자리를 새로운 공동체의 힘이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